네, 금방 소개받은 차미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봉제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비전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도심 제조업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제조업은 서울시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의류 봉제, 재화, 인쇄 주얼리, 기계 금속, 가구, 가죽, 가방, 가발 등 서울시 제조업의 서울시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58,970개소, 종사자 26만 6,500명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 봉제업이 도심 제조업 중에서 업체와 근로자, 종사자가 가장 많습니다. 15,190개소, 종사자 7만여 명, 원단, 단추, 실 등 동종업 포함 3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자, 패션 시장의 소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의 개인적 필요와 선호도에 맞는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려는 브랜드가 많아지고 있고, 의식적인 소비자가 많아져서 지속가능 환경과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MZ세대들은 경영이나 노사, 여러 가지 생산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회사의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그런 소비 풍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 맞춤화로 자신만의 제품을 주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성과 포용성, 다양한 체형과 스타일의 고객들을 위한 제품을 기획합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것보다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관심으로 다품종, 소량 주문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의 패션 시장의 소비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량 생산과 소량 생산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 대량 생산에는 단체복이나 기성복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대량 생산은 생산의 난이도가 낮고 유행을 타지 않는 의류가 가장 적합한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유니클로라는 회사의 옷을 보면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그런 옷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옷들은 사람들이 한 번에 한 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별로도 사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로 하고 생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의류에 가장 적합한 생산이 대량 생산이고, 한 개의 이유는 적지만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기업의 이유는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 번 오더를 받아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이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을 하는 업체들의 경쟁은 심한 편입니다. 특히 TV의 홈쇼핑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프로모션 업체들은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공장 유지비를 절약하고, 대량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가와 납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은 라인 생산을 하게 되는데, 라인 생산이라는 것은 한 라인에 여러 명의 사람이 한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지를 만들 때 허리만 만드는 사람, 주머니만 만드는 사람, 또 벨트 고리만 만드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만들기 때문에 제품의 질도 좋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성복 바지를 한 장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소량 생산 공장이나 아니면 한 명이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한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는 것을 라인 생산에서는 53초 만에 만들어냅니다. 물론 53초 만에 뚝딱하고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들고 그것을 n분의 1로 나누었을 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고 소비자 주도적인 시장에 굉장히 최적합합니다. 그리고 생산 소요 시간이 최소화할 수 있고 고난이도의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섬세한 제작 과정이 필요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산을 할 때도 빨리 재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술자의 팀 생산으로 여기서 팀은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지만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품종 대량 생산과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이유는 지금 봉제 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어떤 생산으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도심의 봉제 공장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일거리가 많이 없어졌는데 수량도 많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량이 적으면 공임이 높고 수량이 많으면 공임이 작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수량도 적으면서 생산량도 적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경쟁도 치열해져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공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 고가품으로 가야 되고 저가의 제품 생산에는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유 패션 산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치 소비, 친환경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소비 패턴이 변화했고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는 탈중국 소싱, 리쇼어링이 있습니다. 탈중국이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생산하던 공장을 다 자국 내로 미국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리쇼어링은 해외 생산을 하던 공장들이 자국 내로 공장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성장으로는 친환경 섬유가 많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기후가 많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그 환경오염의 주범은 탄소에 있는데 그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중에 의류 산업이 2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섬유라든지 재생섬유라든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패션이 또 그 영향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 및 통상 환경 변화에 있어서는 아까 리쇼어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국 중심으로 가고 있고 서로 연대가 좋은 국가 간에서 서로 프렌드 쇼어링, 서로 제품 개발과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IT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고 있어서 패션과 봉제 업계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봉제산업 현황입니다. 대부분 영세업체 그리고 가내수공업 수준이라서 하청업체에 해당합니다.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는데 요즘은 또 하청의 하청 또 그 하청으로 엄청나게 적은 공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공임이 적게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로 물량이 가고 있고 인건비 경쟁에서는 우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인건비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는 한국일 경우 지금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본다면 동남아시아는 40만 원 정도라서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나 저가의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제산업 현장에서 자체 디자인을 개발해서 판다면 또 거기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 많이 뜨고 있는 D2C가 그것입니다. 직접 생산을 하여 판매를 한다면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자체 디자인을 한다든지 판로를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고 그리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이고 이분들이 10년 이내에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면 봉제 산업 현장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진화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임대료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하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장 공장의 환경이 먼지라든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봉제산업 현장의 현실입니다. 자, 봉제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런 봉제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봉제 패션 연합체의 구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 봉제 연합체를 구성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연합체의 구성원으로는 사업주, 근로자, 소비자, 또 노동단체,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등 이 패션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이는 여러 협단체들이 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청과 하청 간의 이중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이 수직적으로 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수평적으로 서로 같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서울시 봉제연합회 고유 브랜드 마련을 하여 브랜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력 양성을 지원해서 숙련된 기술자를 만들고 봉제 인력 양성 학교라든지 봉제인을 위한 자격증을 신설한다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신규 근로자 배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 디자이너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할 것이고 계속 급변하는 IT 환경에 맞추어서 IT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기술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지원이 필요하고 소규모 영세업자의 공동 작업장도 마련해서 모든 공장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을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봉제 사업주와 노동자의 연합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고기술자에 의한 고퀄리티,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원청에 의해서 원청의 원가에 의해서 생성되었던 공임을 공장에서의 합리적인 공임으로 고부가 가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할 것이고, 쾌적한 공장 환경으로 인해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봉제산업 구성원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와 공장의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는 하도급법도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시원 방향으로는 업체들의 연합체 구성 및 고유 브랜드화로 경쟁력 확보 지원이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 및 숙련된 기술의 유지,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를 위한 교육기관 신설, 기술교육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패션 전문가 및 디자이너 지원, 그리고 제조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장기적으로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공동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 그리고 대출이나 지원금 등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작업장이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 봉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션의 공진화라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공진화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공진화란 꽃과 벌의 관계처럼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진화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이 꿀을 얻을 때 꽃의 꽃가루를 다른 꽃에 옮겨주면서 꽃도 많이 번창할 수 있고 벌도 좋아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산업 내에서는 특정 기업의 발전이 거래 관계에 있는 주변 기업들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애플의 앱스토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앱스토어를 통해서 많은 IT 회사들이 그 안에서 프로그램과 앱을 통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청과 하청 간의 공진화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브랜드와 공장. 그래서 공진화의 조건으로는 신뢰, 그리고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적합한 주문 물량, 그리고 결제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간의 공진화에서 서로의 지식 교환, 경험의 최적화, 그리고 비수기의 물량을 제공해 준다든지, 거래기업 공장의 브랜드에서 시설 투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간의 공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가 기존의 갑을 관계가 아닌 공진화 관계의 결과로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주고, 그런 주는 회사가 많아질수록 패션 제조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왔는데요. 네, 일단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저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좀 같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많이 생각해 놓았던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히 또 제가 이러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 맨 처음에 있는 것처럼 이 어떠한 산업이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이런 한 곳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위해서는 연합체 구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체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활발히 한다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런 봉제 활성화가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일본의 예를 좀 봤을 때 일본은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봉제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어떤 제품이 나올 때도 메이드 인 재팬으로 하나로 해서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그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서로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발전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패션 산업에 맞추어서 봉제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같이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봉제 산업 활성화 요건으로는 D2C 브랜드가 있습니다. 맨 밑에 적어 놓은 대로 D2C란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제조하는 업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는 것을 D2C라고 합니다. 이 D2C는 한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얘기들인데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나이키의 예입니다. 나이키가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나온 계기가 되면서 D2C에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생산을 잘하는 회사가 자기네들의 자사 브랜드를 만들어서 직접 소비자와 만나게 된다면 중간에 유통 단계가 줄어서 소비자에게 고급스러운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봉제 공장들이 힘든 것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일감 그리고 비수기에 너무 힘들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소비자를 만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D2C 브랜드를 지원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환경에 맞는 봉제 공장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그런 판매가 온라인 판매가 제일 많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부기관의 봉제 제품 일거리 제공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일본의 사례를 들자면 일본의 한 10개 정도의 업체의 그 인터뷰를 잠깐 봤었는데요. 보면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 정부에서 그 직접 생산을 하는 그런 오더를 주어서 그 오더가 없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사장이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일거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봉제 공장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제정이 있습니다. 일단 너무 아날로그적이고 그냥 구두 계약도 많고 계약서 자체가 없습니다. 원청과 하청 간에 그냥 그 작업 지시서 정도가 계약서 정도라고 볼 수는 있는데 계약서가 있기도 하지만 하청인 공장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옷은 특성상 그 뭐 사이즈라든지 뭐 늘어짐이라든지 원단의 분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말로 뭐 이거를 분량을 잡아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잡힐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그런 면에서 봉제 공장이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정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제3자의 그런 기관이 있다든지 한다면 그 봉제 공장이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 브랜드의 경우에 너무 많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 재고가 남는다면 또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주문으로 받고 고부가가치의 좋은 제품을 만드는 재고 없는 제조업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팩토리, 엄청 작은 공장을 말하는 건데요. 1인 공장도 정말 많습니다. 그 마이크로 팩토리의 수요에 맞는 생산성 향상과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자 육성이 필요하고 IT와 AI도 접목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일단은 조금 사적인 말씀을 좀 이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한 35년간 패션만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봉제, 그리고 의류 만드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0년 초에 남대문 시장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알았던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35년이 지났지만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이고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 한 2배 정도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봉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은 지금 더 내려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원인으로는 제가 볼 때 옷값이 너무 쌉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보다 더 싸거나 똑같거나 지금 어떻게 보면 물가가 한 20배는 더 뛴 것도 있는데 그 의류 봉제 공장만 그게 그대로 답보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새로운 신규 인력들이 유입도 안 되고 이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SPA 브랜드 옷을 사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너네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공장이 다 사라지면 이거는 거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공장이 사라질 것 같아서 너무 걱정스럽고 그냥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의 하나로 매일매일 일어나면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거기에 대한 그 생각을 버리지 말고 계속 조금씩 궤도에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요번에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어떻게 알게 되어서 제가 그렇게 큰 자격은 안 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실. 전에는 한 2, 3년 전만 해도 동대문이나 이런 곳에서 동대문 살리기 그런 연합회나 이러면서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도 좀 가보기는 했는데 오라고 그래서 갔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봉제 공장과 연관이 되고 그곳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거기에 안 가게 되고 실망도 하고 그렇게 좀 포기 아닌 포기를 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그래도 조금씩 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시기였는데 여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렇게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 봉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든 분들이 모여서 인원연합회가 꼭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질문 좀 해주십시오. 네. 질문 없으실까요? 네. 네. 의료 공부에 원합청 네.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돼야 할 게 뭐 아까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도급법 개선 관계가 있었는데 네. 그 관계하고 지금 원화청 관계가 어떤 수준에까지 와 있는 어떤 수준인지 네.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거의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원청 브랜드가 있고 또 중간에 또 이제 뭐 프로모션이라는 업체가 또 있고 유통업체가 유통일 수도 있고요. 제작을 대신 해주는 제조를 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런 봉제 현장에 그 사장님들이 좀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 현실과 좀 그렇게 이렇게 맞춰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작만 해도 좀 좋은데 이게 벌써 2번을 걸쳐서 내려오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서 공임이 더 낮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디자이너로 일할 때도 항상 공장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 공임을 제 사장님하고 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공임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공임이 가장 중요한 건데, 공임으로 일을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어떤 옷을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 브랜드에서 판매가를 정해요. 그리고 그 판매가에서 나누기 4를 합니다. 최소 3배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관리비와 운영비, 그 다음에 인건비를 따지면, 그리고 또 재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저 3배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판매가를 정해놓고 나누기 3을 하고, 그 다음에 원부자재를 빼고 남는 것이 공임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공장은 거기서 이거를 얼마에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냥 그거에 만들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공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적응이 되어 있는 사장님들이 제가 가서 이거 얼마에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세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계속. 왜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럼 달라는 대로 다 줄 거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또 너무 많으면 제가 또 조율을 하겠죠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이 내가 금액을 잘못 말하면 일감을 안 주겠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왜 이 가격이야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켓은 얼마고 바지는 얼마고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그게 인건비고 시간인 건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거꾸로 소비자 가격이 생성이 되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요. 요즘 가장 큰 그러니까 나쁜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것도 한 몇 년 된 건데요. 제가 딸이랑 동네에 있는 그런 옷가게를 갔어요. 근데 너무 싼 거예요. 10,000원 막 이렇게 막 셔츠가 왜 이렇게 싸지? 이러면서 제가 봤는데 그게 중국제가 아닌 거예요. 해외 생산이 아니고 국내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원단값도 있고 제작 비용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 가격일 수 있을까? 저는 거의 충격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옷이라는 게 직기가 있고, 이게 그냥 시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직기와 다이마루로 나눠지는데, 직기는 이런 직물로 만드는 옷이고, 다이마루는 티원단을 말하는 거예요. 니트류. 근데 니트류를 만들 때는 오바로크라는 원단으로 박아요. 근데 직기는 본봉 미싱으로 박고 올이 풀리지 않게끔 오바로크를 박아야 되는데 그냥 오바로 박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돈을 맞출 수 있으니까 아마 몇천 원에 만들었겠죠. 그렇게 되면 다 미어지고 또 한 번 세탁을 하면 다 올이 빠질 거고, 그냥 일회용 옷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옷이 워낙에 싸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옷보다 더 싸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현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지금 아시겠죠? 뭐 알리라든지 뭐 이런 쇼핑몰에 의해서 우리나라 패션 쇼핑몰이 매출이 급감했대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매 달마다 계속 매출이 줄어가지고 요번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이겠죠? 전년도 대비 17.8%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그 알리의 관계자에 따르면 27년 안에 자기네들이 뭐 한 1,700만 명의 뭐 그 고객을 확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공장은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조그맣게 미비하게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개인화 맞춤화의 옷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옷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값이 싼 기성복을 사 입던 사람들이 과연 이 옷을 입겠느냐라는 게 의문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옷장에 100장의 옷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옷만 입어요. 이 옷을 똑같이 만들어 준다면 나는 40만 원이라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가치 소비를 하는 게 되는 거죠. 물가가 아무리 내려갔어도 막 아끼면서 내가 꼭 사야 되는 곳에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시장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4년째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성복을 안 입고 맞춤복을 입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중간 정도의 관계로 해서 반맞춤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성복을 맞춰 입는 게 되는 거라서 기성복을 반맞춤으로 만들어서, 이제 남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양복을 사게 되면 소매랑 바지가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복을 만드는 곳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소매나 바지, 밑단이나를 만들어서 보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뭐 서울시 노상인형협의회에서 연합체를 네. 만든다고 했는데, 네. 그게 만들어서 만약에 그 연합체에서 네. 단가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맞춤을 해가면서 한다면 네. 공제가 활성화될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그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을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많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봉제 공장이 일감이 없듯이 또 옷을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는 또 공장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요. 그 옷값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봉제 공장의 퀄리티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우후죽순 그냥 뭐 미식만 좀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 기술이 좀 좋지 않은 기술자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가지치기 아니면 정말로 잘하는 공장만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전제가 되면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장을 다 볼 수는 없고 중가, 중고가 정도의 퀄리티가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봉제 공장이 형성이 되고, 좀 기술이 떨어지는 그런 공장은 좀 기술을 좀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좀 자리가 잡혀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있는 모든 공장이 다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아까 이제 교수님 네. 보면 네. 공장들이 다 사라지면서 네. 진짜 뭐 어마어마한 지금 정말까지 안 되더라도 네.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70년대, 60년대, 80년대에 우리 옷을 사 입는 빈도보다는 네. 지금 옷 사 입는 빈도가 더 많거든요. 네. 예전 옷 한 벌 사면은 네. 1년씩 입고 많거든요. 네. 뭐 일주일 한번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저기 하면은
옷은 많이 생산이 그 대부분이 있는 건데 네. 이 공장이 자꾸 줄어든다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공조 공장들이 인건비 때문에 미국으로 나가서 그렇다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지금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외국으로 다 나갈 수는 없어요. 외국으로 나가는 옷은 대량인 옷만 나가죠.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돼야지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만 단위예요. 근데 제가 요즘 대량 생산하는 공장의 사장님도 또 알게 됐는데 요새 또 그 물량이 또 줄었대요. 그래서 저희 3,000장이면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어쨌든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인 것 같아요. 사회가 변하면서 사람들도 변하고 나 똑같은 옷 입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옷이나 조금 나한테 잘 맞는 옷이나 이런 거를 입는 사람들도 생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꼭 해외 생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물량이 작아졌는데요. 공임도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배겨낼 수 있는 공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생산 의뢰를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는 물어보죠. 처음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저한테 오는데 하고 있다가요. 지금 공장을 다시 알아보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먼저 공장에서 안 하고 옮기시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그 공장이 문을 닫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친구한테 바로 얘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당연하지. 원가가 너무 운임이 적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곳은 가족이 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혼자 하던가. 그런 데는 무노동으로 가족들이 그냥 희생하면서 하고 있어서 그런 공장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질 낮고 싼 가격의 옷은 이제 하지 말고 중가 이상의 옷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맞춤 옷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거기서 소비자들의 성향을 읽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의 금액을 갖고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바지 30에서 40입니다 했을 때 그렇게 비싸요? 하고 전화를 끊는 사람이 있고요. 예, 저도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해서 맞춤을 해봤던 사람이 있고 그 정도라고는 생각은 못 해봤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이제 그 중에 한 50%는 다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고서는 맞추는데 맞추고 나서 그만큼 품질도 좋고 내 몸에 잘 맞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요. 그분이 40 초반이셨는데 나 이거 70살까지 입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되면 환경에 대한 것도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옷을 바로 버려요. 지금 젊은이들은 빨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생태계가 바뀌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기술력이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정말 거기에 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장인들이 모이는 그런 공장들이 생기고 그거를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뭐 저쪽에 이제 좀 뭐 아랍이나 이런 쪽에 고가의 옷으로 판매를 할 수 있고 제작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다면 제2의 부흥기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지금 이제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연합회가 생기고 그런 분들이 서로 같이 협력하고 그게 제도가 된다면 저희 봉제 공장이 옛날에 7, 80년대, 80년대, 90년대보다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보면 일체 산업 보면 예전에는 이제 그 섬유 산업하고 농작물이 네. 농가가 사실 주요한 네. 산업의 이제 근간이었잖아요. 네. 이제 두 산업 모두가 이제 점점 일하는 있다고 점점 네. 소비라고 하는데 네. 농촌 같은 경우는 농가 직불구를 네. 두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농가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섬유 산업, 우유 산업도 네. 국가에서 지금 섬유 직불금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옷들이 외국에 나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되게 알아주더라고요. 네, 요즘 아까 K 패션이 말씀하신 좋아져서. 것처럼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뛰어난데 네. 기술력이 뛰어난데 반대로 동시상으로 좀 사용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이걸 좀 지금 많이 활성화시킨다 그러면은 네. 그런 농가 식품금 제도 같은 거를 좀 벤치마킹 해서 우리 식품금 제도라든지 네. 음료 뭐 식품 제도라든지 이런 대안 같은 거는 만들 수 있는 게 어려울까요?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중가 이상의 옷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분들은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젊은 친구들이 유입이 돼야 되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봉제 공장 하면 진짜 허름하고 정말 가서 입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IT 회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멋진 그런 환경을 좀 해주고, 그리고 그런 나도 이런 세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옷을 만드는 그런 장인이야 라는 자부심이 생긴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잠깐 또 일본의 일례를 잠깐 얘기를 하면, 일본이 메이드 인 재팬 제품이 1.5%밖에 안 된대요. 거기는 더 심각해요. 일본은 나라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옷들이 많이 들어오고 다 해외 생산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유니클로라는 큰 회사도 있고, 제가 거기 가 있을 때 어떤 리포터가 아무 집이나 가도 유니클로의 옷을 안 가지고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럴 정도로 되다 보니까 일본의 그런 봉제 공장이 전부 막 이제 도산을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한 16년도에 어떤 젊은이가 그거를 다시 부흥을 시켜보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 기술을 좋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고 해서 그냥 1인 회사인 거예요. 1인.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기는 홈 아틀리에라고 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미싱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직원 등록이, 직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협력업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지금 유럽에 유명 브랜드 옷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IT를 더 접목을 시켜서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한다면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네. 외국에서 좀 국제 사례로 네. 우리와 같이 성산업 공제 이런 분들이 네. 고향기에 있다가 네. 선진국에서 네. 하향이 좀 되면서 이걸 좀 극복했던 그 선진국 사례 같은 게 좀 있나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본 같은 데서도 네. 일본 네. 같은 직접 생산을 전혀 많이 쓰시거나 네. 말씀하신 그 직접 생산이 이렇게 적다라고 네. 거기서 전에는 걔들이 기능을 하고 직접 생산을 했는데 지금 유니클을 통해 수입 네. 유통회사가 네. 나왔는데 어쨌든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문제가 네. 이런 것들이 다 좀 사라졌는데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데 있는 모습은 패션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렇게 저임금 네. 국가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극복했던 좀 선진국의 사례요. 제가 지금 그냥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일본의 사례밖에는 지금은 모르는데요. 지금 보면 전부 아직 그거를 극복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공장에서 이제 제품 제작을 하다가 국내로 오는 그게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다가 보니 그 기술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봉제 학교가 생기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봉제 학교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재팬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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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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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지금까지 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생각과 또 앞으로 이런 거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많이 이제 봉제 활성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